암송하는 문화니까 불교 경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나와요. 암송하는데 유리해서 그래요. 그게 중국어로 전래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쇄술 이런 게 발전하면 당연히 길게는 안 돼. 그거를 다 날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구마라줍이라고 한 사람이 그런 걸 정리해버리고 축약하고 의미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첫째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에 대한 겁니다. 사상 비판.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 뭐 이래가지고 금강경에서 늘상 나오는, 어떻게 보면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대목이기도 하고요. 금강경의 핵심인데 핵심을 착각해요. 덕분에 금강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금강경이 원래 중요한 경전은 아니었고, 금강경은 반야부라고 하는 위신남북조 시대 때 남방 쪽에서 유행하던 반야사상 중에서 이제 한 권으로 뽑혀서 이제 조금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저걸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사람은 오조 홍인대사예요.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이때쯤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선종이라고 하는 게 초조 달마, 이조 해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해능 뭐 이렇게 가는데, 초조 달마하고 해가가 중심으로 삼은 경전은 사권 능가경이라고 하는 스리랑카랑 관련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능가가 그 스리랑카의 랑카거든요. 그래서 사권으로 된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셨다라고 해서 이 능가경을 가지고 중심으로 삼았었고, 그리고 삼조 승찬대사는 이게 약간 정체불명에 속하는 분이라서 뭘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초조 달마대사하고 이조 해가대사는 소림사 쪽에서, 그러니까 숭산 쪽에서 살았던 분들이고, 그리고 승찬 스님은 좀 이게 정체불명이고, 그 다음에 사조 도신 스님하고 오조 홍인 스님은 기주 쌍봉산 쪽에 사셨던, 그래서 그게 이제 쌍봉산에 기주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서 쌍봉산인데, 그 쌍봉산에서 한 사람은 서산, 도신 스님은 서산에 살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홍인 스님은 동산에 살아요. 그래서 이게 동산 법문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제 선종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홍인 스님 때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심으로 삼는 경전이 이 금강경 577권, 반야부 경전 600반야권 중에서 577권째인 이 금강경, 600반야경 안에서는 능단 금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하고 법문을 설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메인 핵심이 이 사상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금강경에 대한 번역은 구마라집본을 많이 씁니다. 근데 구마라집본의 특징이 추격과 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격과 의역. 그러니까 남이 알아듣기,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쟤네가 또 암기 문화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운문이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식의 노래로 말하면 돌림노래 같은 걸 계속 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나와요. 그게 암송하는데 유리해서 그래요. 노래도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이런 노래들을 보면 그 반복 멜로디가 아주 중독성이 있는 게 먹히거든요. 아무튼 인도 사람들은 운문 문화가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구조가 있고, 그게 중국 사람들은, 중국 쪽 언어는 약간 담백하거든요. 한자라는 자체가 그렇게 막 반복적인 걸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외우니까 얘네가 반복을 한 거고, 글로 쓰면 반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 쓰면 왜 반복을 하지 못할까? 계속 반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종이값이 들잖아요. 끊임없이 그거를 다 손으로 써서도 그렇고 인쇄를 해도 그렇고 그 종이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인도도 종이 썼습니까? 인도는 종이 안 썼죠. 인도 같은 경우는 폐역경이라 그래서 피팔라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새겼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돈은, 노동력은 더 들어가요. 각 나라마다 이제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죠. 뭐 양피지, 양 가죽에다도 쓰고, 그 다음에 백서라 그래서 비단에다가도 쓰고, 그 다음에 저기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라 해서 갈대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종이같이 만들어서 쓰고 뭐 별짓을 다 했지.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양 가죽에다 쓰든 비단에다 쓰든 뭐에 대나무를 쪼개서 쓰든 뭐 나무를 쪼개서 거기다 연결시켜서 쓰든 다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해보면. 근데 거기에 반복되는 것들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줄이면 뜻이 전달되는데 그걸 100줄, 200줄로 늘려서 쓰면 그 돈 가치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쓰는 문화가 발달한 데서는 길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쇄술 뭐 이런 게 발전하면 당연히 길게는 안 돼요. 근데 인도는 암송하는 문화니까 노래같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을 때 유리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으로 전래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 문화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날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구마라집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마라집은 그런 걸 정리해버리고 축약하고 그 다음에 의미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첫째다. 원뜻보다도 알아듣는 게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뜻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이 유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한 거고, 그거는 문화권을 넘어서면 다 똑같은 고민이 펼쳐져요. 여러분들도 뭐 번역을 하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외국 같은 데 가서 뭘 해야 되면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문화권에서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번역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김용옥 선생이 옛날에 80년대 하버드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 교수로 왔을 때 그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때 베스트셀러. 그게 김용옥 선생이 뜨게 된 이유. 80년대 그때 한참 풍미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버드도 귀할 때고, 하버드도 귀할 때고, 지금은 이 미국이나 영국의 메이저 대학에 가는 게 경제력하고 더 관련된 시절인 거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참 어려운, 그때 뭐 외국 가기도 어려운 시절인데 80년대 우리가 외국을 자유롭게 나간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돼서 아마 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을 나갔으니까. 저도 제법 일찍 나간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갔을 때 몇 년 안 됐었어요. 사람들 나다니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왔다 갔다 할 때 아마 외국 자유화, 외국 여행 자유화라는 게 있었고, 그전에는 뭐 초청장을 받아야 된다는 등 뭐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거는 뭐 지금 박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노력을 한 거는 맞죠. 그래서 지금하고 완전히 판이 달랐고,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제기한 문제가 번역의 문제예요. 그때 그 유명한 책이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고, 저도 그 시절에 그 책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대단하다. 그때 그 책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80 몇 년도에 본 책인데 제가 그때도 기억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번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발과 차의 예를 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있으면 되게 부자였었어요. 뭐 폰이라도 있어 이러면 부자였었어.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람이 길에서 목 잡고 눕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접촉 사고가 나면 명함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차를 빼준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세웁니다. 그때는 그냥 길 가야도 차를 세워. 그래서 차가 뭐 1시간도 막히고 막 2시간도 막히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안 빼요. 그러던 시절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접촉 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이제 어떻게 보험 처리하고 빨리 하시죠. 이래서 빨리 그것만 하고 사진 딱 찍고 그냥 빼주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목 잡고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어떤 성격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아스팔트에서 뒤집어 눕고 막 별짓을 다 하던 시절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고가 대단한 사고냐? 그게 아니야. 그냥 접촉 사고, 범퍼 정도만 부딪혀도 그 당시에 그랬었어. 시절이 그랬었다고, 시절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사답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지 같다. 똑같은 차 사고가 나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쿨하게 하고
우리는 아주 쪼잔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 근데 김용옥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거기 책에다 써놨냐면 그러한 비유는 맞지 않다. 그러한 비유는 맞지 않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열한 게 아니고 라면서 이제 글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그 글이 좋았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과 미국의 차라고 하는 개념을 대등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건 똑같은 차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땅이 넓고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신발 정도에 해당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굳이 차가 필요가 없는데, 나라가 작기 때문에 굳이 차가 필요가 없는데도 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오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가오 잡고 있는데 거기에 기스를 낸 거야. 그러면 그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차를 오래 타지도 않습니다. 오래 타는 뭐 10년 타기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차가 뭐 잔고장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창피하다가 있어요. 창피하다가. 그 가오 잡는 문화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교 문화입니다. 뭐가 있든 없든 뭔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범퍼는 부딪혀도 된다라고 하는 충격 흡수용으로 했는데도 범퍼에 기스만 나도 우리는 범퍼를 바꾸고, 차에 문 열다가 문 콕 해가지고 이렇게 찍히면 그게 문 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도 우리는 문짝을 바꾸고, 이런 게 우리 지금도 남자들 중에는 많은 문화예요. 많은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차를 내 가오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수단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차는 단순히 이동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만 이해한다. 마치 우리가 신발 정도 생각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차를 오래 타도 문제가 없는 거고 거지 같은 차를 끌고 나와도 되고, 실제로 그런 거지 같은 차를 미국에서는 수십 년씩 차를 타기도 하니까 굴러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런 차라고 차 대 차를 번역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미국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신발로 번역해야 된다. 우리도 지하철 같은 데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발이 밟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분주한 상황에 신발이 밟히면 그냥 그런가 이런 정도고, 사과를 하면 좋고 사과를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 신발 좀 밟았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밟지만 않으면 서로 이렇게 약간 짜리 보고 끝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밟았는데 큰 이상이 없나?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크게 그걸 가지고 분노해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도시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과를 하는 문화고, 좀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해서 괜찮나? 이런 정도만 딱 확인해서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서로 관계가 없죠. 그래서 김용옥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를 차로 번역하지 말고 차를 신발로 번역해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대등이다. 차와 차의 대등이 아니고 차와 신발이 돼야 대등이다.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차니까 이 차. 그리고 그것은 대등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약간 야만적이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걸로 척도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수단 자체, 그 다음에 인식 자체가 다르다. 우리에게 있어서 차는 가오 잡는 거고 재산 가치의 거의 1호입니다. 그 당시 차 가격이 집보다는 쌌지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비쌌어요. 집값에 아마 지금 재화 가치보다, 지금 차의 재화 가치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 당시에 차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매일같이 세차를 하고, 그 시절에 차가 너무너무 그게 뽀대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김용옥 선생의 발언이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래서 차를 신발로 우리가 번역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관용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민족의 자긍심도 세워주면서 번역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같은 단어기 때문에 같이 번역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산이다. 근데 그 말이 맞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똑같아요. 차 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차, 마시는 차. 마시는 차. 중국에 가보면 차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가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온, 우리가 진짜 못 살 때 어떤 외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충격을 준 거 말고 지금같이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이 안정이 된 이후에 커피가 준 충격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이 별로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커피가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생각해보면. 그 전에 커피라고 하는 거는 뭐 삼박자 커피라든지 약간 달달한 커피가 주류였었고, 그게 그래서 전에 그런 사기가 있었잖아요. 저 맥심에서 그 사기친 맥심 커피 믹스를 먹어보고 동서식품이죠. 커피 믹스를 먹어보고 미국의 바리스타가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는지 몰랐다. 나는 그런 얘기가 보도에 나왔을 때 저거는 100% 사기다. 나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그렇게 좋으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왜 안 만들겠어? 그거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고. 그냥 섞어서 섞는 기술이고 그 맛 몇 번만 보면 딱딱딱딱딱 해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도 안 먹었어요.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아메리카노도 안 먹었었어요. 그냥 에스프레소야.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커피는 에스프레소야.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지금은 유럽에 가도 스타벅스가 있고 아메리카노가 있고, 제가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메리카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때 패키지 여행, 서유럽 패키지 여행 갔다 온 분 중에서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하고 커피를 했는데 커피가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그거를 계속 눌러서 우리식으로 거의 한 컵을 만들어서 먹고, 이게 너무 쓴데 뭐 이러다가 그날 날을 샜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한 5잔을 해서 먹은 거지. 에스프레소가 요만큼씩 나오잖아요. 진짜 에스프레소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처음 에스프레소 본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뭐 병아리 눈물만큼 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적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에스프레소를 처음 먹었을 때 그 성대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에스프레소 처음 먹고 깜짝 놀랐었던 얘기가 있다니까. 그렇게 생긴 커피집을 처음 갔어. 그때 처음 생겼을 때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가에 살살살 그런 게 생기고 있을 때야. 지금 이제 커피 전문점이지. 그전에는 그냥 이것저것 다 파는 데였었고 커피 전문점이 처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스님하고 거기서 만나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니까 메뉴판에 너무 메뉴가 많은 거야. 그리고 한글로도 옆에 써 있는데도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겠어. 처음 가보니까 그 차이를 못 느끼겠어. 그래서 뭐 카라멜 마키아또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으면 처음 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한글인데도 한글이 전혀 아닌 거지. 내용을 인지할 수가 없어. 내용을 인지할 수가 없어. 쪽팔리잖아.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랑 그 스님이랑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비싼 거. 일단 비싼 걸 시킨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싼 게 좋은 걸 거다. 그래서 그때 6,000원짜리 그걸 시켰는데 에스프레소 투샷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스프레소 투샷이었던 것 같아. 에스프레소는 확실해. 확실하고 투샷이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잔에 요만큼 나온 거거든. 액기스잖아. 액기스. 야, 받는 순간 느낌이 쎄했어요. 받는 순간 느낌이 쎄했어. 마셔보니까 이게 상상했었던 커피가 아니지. 전혀 면식범이 아니고 이상한 외계인 같은 놈이 나온 거지.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 같은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쪽팔리게 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입을 대다 말다 하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 특단의 조치를 했지. 달달하고 양 많은 걸로 한 잔 더 주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그래서 그건 거의 고스란히 놔두고 그 옆에 거 마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준 게 카라멜 마키아토야. 내가 처음으로 먹은 게 카라멜 마키아토. 아만이 없어야 된다. 아만이 공부하지 않아야 돼. 하시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상이 없는 거래. 야, 내가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게 인간이냐?